입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매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또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천하람 변호사. 네,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협상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존재감을 좀 보여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도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국조위원들 다 사퇴하고 이런 국면에서 우리 유가족분들 면담을 거치면서 사퇴한 국조위원들이 다 복귀하는 형태로 이제 원만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위원 선임하고 이러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짬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5선의 어떤 경험이 경륜이 빛난 한 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예산안 합의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불만 있는 거 모양이더라고요. 네, 일부 보도에 따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대통령한테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협상이나 타협이라는 것이 양쪽 다 불만이 있어야 그렇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첫 예산인데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저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염두에 뒀었는데요. 어쨌든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면 결국 둘이 다 잘한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석이 많고 이랬지만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절묘하게 절충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이게 대화 협상 예를 보면 밀실 협의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했고 사실은 거의 주고 받은 거예요. 반반씩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건 있죠.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어떤 가이드라인 때문이거든요. 법인세 3% 인하를 잡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예산도 어찌 보면 다 안 되고 야당 거 봐줘줬으니까 불만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본인들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늦어진 거는 문제 있지만 그래도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당은 물론 정부를 지원하지만 국회라는 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이라든지 이걸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하나의 완전히 한 몸을 가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특조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그래도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충한 타협안 내용이 저는 괜찮다고 평가가 되는 게 법인세는 제일 큰 기업들만 법인세 깎아주는 것보다 모든 기업들한테 깎아주는 것도 괜찮은 타협안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경찰국이나 이런 거는 지금 시행령만 바꾼 게 문제다라고 야당이 문제 삼으니까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조직법 개편이 할 때까지는 그러면 예산을 반만 줄 테니 반 떠가지고 쓰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참 적절한 타협안이었던 것 같고 또 지역화폐 예산 한 절반 정도 넣고 또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공공분양 주택도 예산도 넣고 이런 절충은 잘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시기가 늦어진 게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주고받은 거잖아요. 몸이 보이거든요.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원래 타협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공이 큰 양당의 원내대표를 금주에 뜬 인물로 두 분이 뽑아주셨고. 크리스마스 넘기고 했으면 얼마나 또 안 좋을 뻔했습니까? 계속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주의 진 인물은 누굽니까? 천하람 변호사. 고민은 했는데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으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게 신현영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악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민주당이 참사의 어떤 이 유가족이나 이 피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의구심을 갖고 보던 국민들이 많았는데 신현영 의원이 그걸 저는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내용도 좀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크게 문제 없었다. 내가 이제 치과 의사니 남편도 데려가고 했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15분밖에 현장에 안 있었더라. 이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쉴드를 칠 수 없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이번 주에 한번 예. 정해봤습니다. 현 변호사 뭐 언급할 게 있어요? 뭐 특별히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간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의사였고 그다음에 또 명지병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간 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 활동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그다음에 또 그걸 어찌 보면 약간 이제 홍보로 이용한 거 아니냐. SNS에 올리고 뭐 사진 찍고 그러고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정치인이라 해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사진 찍고 올리고 인터뷰하고 그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봐도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사가 벌어진 건 밤 10시 좀 넘어서 시간인데 현장 도착은 새벽 1시 45분이라면 뭐 사실 좀 굳이 그렇게 갔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저는 갈 수 있으면 간 거는 난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가끔 뭐 나오지만 뭐 항공기라든지 어디에서 갑자기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현장에도 제가 보기에 설령 경찰이든 아니면 소방관이든 그런 분들도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 거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저도 뭐 의도 자체를 나쁘게 보고 싶지 않은데 결국 이제 본인 그렇죠. 차로 갔거나 택시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뭐 신현영 의원이나 신현영 의원 남편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사실은 뭐랄까요. 뭐 사실 참사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 규명 이런 거랑은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신현영 의원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질타하겠다라는 정도인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합니다. 그죠? 예. 뭐 만약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은 오히려 또 역풍을 받지 않을까? 그럼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 예.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공문을 보내서 이 방송 패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지금 앞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몇몇 분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본인들한테 좀 쓴소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진보로 하지 말고 여야의 패널들 해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해달라는 식인데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뭐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어요. 각 당의 또 대변인들끼리 나오는 것도 있고 서로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또 원외 인사들 원외 인사끼리 또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까지 만약에 당에서 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방송의 중립 독립 특히 이제 편성권에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도 뭐 저희들이 여당 할 때도 보면 아이 뭐 그렇게 편파적입니까? 이렇게 한두 번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얘기 들을 수는 있는데 공문까지 보낸다. 공문까지 보내는 거는 좀 심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뭐 당 입장이 아니라 본인 또 이름으로 보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또 보수적인 종편 이런 데는 한 뭐 이렇게 1대1로 맞춰놓는다고 아무리 봐도 아이 저분은 아무리 봐도 이쪽 아닌데 민주당 쪽이 아닌 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민주당 뭐 그다음 여당 야당 한 명씩 했지만 중간에 이제 중립이라는 분들이 보면 진짜 지금 여당보다 더 여당인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해도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 얘기는 아유 왜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맞춰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 당 민주당 쪽 사람을 해주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쨌든 그건 방송국마다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고 자율구성이 있는데 그거에 관여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생각을 구해보면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는 토요일 날 2부 시간에 끝장토론 각설하고 거기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국민의힘 혁신위원 자격으로 그렇죠. 나오십니다. 네. 일요일 날은 이제 직진본능 직설하고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공감센터의 장성철 소장이 이제 과거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국민의힘 그쪽 정당의 당뇨 생활도 오래 했고 공채 출신이죠. 공채 일기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고 장성철 소장도 그렇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편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잘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도 민주당 편을 많이 들지만 민주당이 한 모든 행동을 다 잘했다고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절대 실드 안 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데 저희가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에 의하면
불균형한 패널 구성인 겁니까? 가짜 보수 가짜 진보 패널 나와가지고 아니 저까지 왜 도매급으로 가시는 게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패널이라는 게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방송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수라는 단어를 오히려 좀 오염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한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냐. 근데 대통령에게 비아냥거리지 않을 것, 이 보수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 대표격인 입장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원론적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내놓은 메시지나 이 공문이라는 형식 모두 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응천 의원, 이상민 의원,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쓴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저 사람이 뭐 민주당 쓴소리 하니까 뭐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본인들이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에 한 목소리만 있어야 되는 거는 그분들은 대변인 부르면 돼요. 그렇죠.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방송 부분들은 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한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보냐 보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지켜져야 할 가치예요. 그러나 당파성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방송이나 뭐 시사 프로가 당파적이어서는 곤란하거든요. 당파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정당의 주류가 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 특정 정당에 반대되는 거는 무조건 반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논할 건 논하고 이게 기본 아닌가요? 그거는 각 당 대변인들이 나와서 하면 돼요. 각 당 대변인들이 나와서 하면 되는 거고 일반 방송까지 모두 다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는 없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결국 올게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상과는 다른 데서 온 거죠. 저희들은 왜 성남 FC로서 먼저 왔느냐? 그렇죠. 이거죠? 보통 이제 중앙에서 지금 대장동 하고 있고 수원에서 쌍방울권 하고 있고 이제 성남에서 FC권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할 줄 알았죠. 보통 대장동 아무래도 이제 중앙지검이라는 게 전국 검찰청이 제일 크고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또 기소도 됐고 그러니까 대장동이 1번 아니겠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남 FC나 아니면 쌍방울 중에 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먼저 이제 소환 조사가 나온 거죠.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또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눕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상식의 구현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히 조사받으면 그만입니다. 네, 목소리 들어봤고요. 조금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왜 예상 외로 성남에서 먼저 불렀을까? 답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검찰밖에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검찰이 엮고 싶은 거는 딱 하나죠. 이제 돈 받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장동에서 고민하는 건 배임이거든요. 근데 배임이라는 죄는 굉장히 어려운 죄예요. 이 정책적 판단 부분이 있어서 뭐 사실은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발주하고 도시공사에서 공모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묻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도 보면 처음에는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쌍방울 안에 뭐 회사 인수하고 뭐 어쨌든 이화영 뭐 법인카드 쓰고 이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변호사비 내용은 잘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성남 FC 사건은 수사가 다 끝났어요. 이미. 수사가 끝났고 판단만 남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광고비를 받은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뇌물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제 그 판단만 남은 거라서 좀 쉬운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라고 보고 있죠. 전화는 변호사. 네, 저도 되는 것부터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조사하고 나면 바로 기소해야 되거든요. 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되고. 근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것도 있고 아직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또 사실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조사하자마자 바로 기소할 준비가 됐냐 이거는 한번
좀 뭐 수사팀의 예.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성남FC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이제 자료도 많이 나왔고 뭐 기소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불러서 한번 변론의 기회 주고 이제 뭐 바로 처리하겠다 이거겠죠. 네. 소환에 응하는 거예요? 안 응하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건건이 소환하고 건건이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다 거절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온 상황이면 이제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C도 부르고 쌍방울도 부르고 대장동도 부르고 계속 부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고민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 검사들이 가서 한 번에 이렇게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끝나는데 이거를 계속 울겨먹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뭐 연말에 한 번 해먹고 저 명절 때 한 번 하고 봄때 또 되면 또 한 번 부르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응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고민이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정 필요하다면 뭐 대장동, 쌍방울, 뭐 위례신도시, 네, 성남FC 전부 다 합해서 한 번에 하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저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뭐 무슨 특혜가 아니고요. 예전에도 보면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맨날 한 달 있다가 또 부르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럼 이제 한 번에 걸다 조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조사 이렇게 가보면 핵심적인 건 물어보면 돼요. 근데 뭐 엉뚱한 거 계속 물어보면서 말 안 되는 거 물어보면 지금 우리 김용 부원장 거기도 보면 공소장이 한 20장 되는데 앞에 다 쓸데없는 얘기. 뒤에 이제 진짜 공소사실은 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요 쓸데없는 얘기 뭐 배경 설명이라 하지만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건 의미 없어요. 예.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만 물어보면 예. 제가 보기 하루면 충분합니다. 모든 걸 다 합해도. 네.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건이 조사받기 싫다. 한 번에 다 해달라. 한 번에 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5박 6일 MT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예, 검찰에서 이거 5박 6일 MT. 이게 왜냐하면은요. 이게 수사가 길어지는 게 수사팀 입장에서는 요 각도로도 물어보고 또 조 각도로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 어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순되는 게 없느냐를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 그냥 예를 들면 뭐 성남FC 하면서 뭐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공소사실 딱딱딱딱 이렇게 물어보면 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냥 입장문을 달라라는 얘기랑 다르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뭐 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수사의 진척 속도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한 번에 해라.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일정 조율이 만만치 않겠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과.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돈 받았다는 수사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뭐 특정 사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김용 사건도 보면 유동규 같은 게 본인이 어쨌든 뭐 한 1억 4천 정도는 본인이 일단 썼다는 거 인정하는데 4천만 원은 뭐 어디 부인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을 쓴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돈 그럼 자신이 쓴 거 말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이제 그것만 관심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협박해서 뭐 100억 받았다는 사람들도 수사받으러 가면 그건 안 물어보고 이재명 쪽에 돈 준 것만 물어보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수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걸 계속 찾으려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면 대장동 사건도 제가 보기에 하루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거기에 결제했냐 안 했냐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형 변호사 입장은 그렇고 지금 천 변호사 얘기는 수사 기법상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 받은 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쌍방울 수사도 지금 뭐 언제부터 한 겁니까? 1년 더 됐는데도 안 나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실제 변화가 있어요. 저도 이게 뭐 기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너무 또 했던 얘기고 성남FC도 그럼 이게 왜 급물살을 탔냐? 성남시장이 바꿔서 그런 거예요. 네, 성남시장 바뀌면서 내부 자료들 막 이메일 튀어나오고 막 거의 특혜 주기로 약속한 거 막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뭐 나온 거 없었을 때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지. 그 지금 막 이게 풀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압수수색을 200군데 더 했어요. 1년째 수사하고 있고. 자, 그건 그렇고 두 분 다 변호사니까 지금 성남FC 사건은 어찌 보면 간단하잖아요. 두산건설이 사옥을 짓는데 부지의 용도 변경 문제, 네이버가 신사옥을 짓는데 또 뭐 인허가 문제. 그것하고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낸 거. 요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로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든 국가든 어디 돈 낼 때 다 어느 정도의 대가 관계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구체화되면은 이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좋은 관계, 뭐 관과의 뭐 좋은 커뮤니케이션 이 정도인 거는 구체성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죠. 근데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는 구체성이 있는 얘기가 있은 것뿐만 아니라 그게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과연 피해갈 수 있겠나. 증거라는 건 어떤 거죠? 그 서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뭐 이거 용도 변경해주면 뭐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후원을 뭐 얼마를 이렇게 하면 뭐 얼마 하고 뭐 2안은 이렇게 해서 거의 무슨 메뉴판 고르듯이 막 해놨어요. 예. 게다가 지금 되게 구체적으로 그 두산건설 쪽 사람도 자기 그거 뭐 이렇게 특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 솔직히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성남시청 쪽에서 두산 이런 데를 압박해가지고 FC에 후원을 하도록 거의 강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딴 데서도 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다 이러고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거 뇌물죄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다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허가 내주면서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라든지 인허가 내든지 용적률 올리면서 뭔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가 관계다 봐버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시민구단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허가를 내주면 기부 체납을 받아요. 도로라든지 받잖아요. 받거든요. 그다음에 용적률 올려주면 그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옆에 공원을 짓게 한다든지 학교를 짓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하죠. 다 해요. 그게 다 대가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치적 이익. 기부 체납 받아서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면 시장에 업적이 되죠. 업적이 되죠. 정치적 이득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실은요. 재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혐의 없음 다 이제 종결 했다가 검찰이 재수사할 때는 뒤로 그 돈을 빼돌렸을 것이다. 광고비를 받고 그거를 만약에 성남FC에 넣었다가 뒤로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그거 캘라고 수사한 거거든요. 그건 안 나왔죠. 그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득.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이득이라는 게 이거죠. 성남FC가 우리 알지만 원래 1화 구단이었죠. 잘 나갔거든요 되게. 근데 이게 통일교 무너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매각해야 될 상황인데 시민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좀 살려달라. 근데 그 돈이 만약에 광고비를 안 받으면 시민 세금이 들어가요. 그럼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쓴 건데 이거를 쓴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지자체장 정치 당선되는 분들을 아마 뭐 기부 체납 받거나 뭔가 시설을 그 인허가 조건으로 하는 분들은 다 뇌물로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그럼요. 근데 이거를요 반대로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주기 시작하잖아요. 대기업 세상 됩니다. 물론 지금도 대기업 세상이죠. 근데 보십시오.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못하도록 해놓은 거는 나름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부 체납을 해도 함부로 그냥 대가관계로 해주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있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처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대기업들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냥 특혜 있을 만한 데 가가지고 거기 지자체장하고 협상하면 됩니다. 그거 뭐 어디 뭐 스포츠 구단 아니면은 뭐 어디 공공재단 같은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돈 한 뭐 4,500 뭐 40억 50억 낼게요. 이거 우리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공식화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으로 서로 그냥 뭐 이해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특혜를 주는 걸 용인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특혜라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지방에 가면 뭐 법인세 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를 놔준다든지 온갖 주거든요. 뭔가 혜택을 줘요. 학교도 지어주고. 그런 것도 다 문제돼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인허가를 마치 그러니까 몰래 우리가 이제 부정한 청탁이랑 할 때는 몰래 뒷돈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뭘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축구단 운영에 비용을 대기 위해서 한 거를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년 법정에서 펼쳐질 변론 경쟁을 지금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참 법정에서 판단 어떻게 낼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사안이긴 해요. 두 분 목소리가 또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이건 아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시 35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서울 도심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오늘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사고는 이제야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잠실대교부터 정체 남아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